이 개같은 신병 새끼가 감히 날 속여? 백대령은 피투성이가 된 태민의 손목에서 시계를 낚아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증거? 이딴 고물은 내가 밟으면 끝이야. 하지만 그 순간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실을 갈랐습니다. 끝난 건 시계가 아닙니다, 대령님. 당신 인생입니다. 방금 전부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불어오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양철 복도의 틈새를 뚫고 윙윙거리며 지나가 마치 유령이 길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제17기동 훈련여단에서 겨울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저 뼈를 깎는 듯한 눈의 추위에서 침묵과 공포가 주는 서늘함으로 모습을 바꿀 뿐이었다. 강지훈은 손에 쥔 군수 서류철을 꽉 쥐었고 습기로 인해 안경알이 희미해졌으며 사람들에게는 헐렁한 군복 아래로 약간 헝클어진 정수리와 깡마른 어깨만 보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곳 장교들의 눈에 강중이는 그저 잉여 인력, 연줄이 없어 이곳으로 밀려난 나약한 서생, 혹은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상급자들이 화풀이하는 걸어다니는 샌드백에 불과했다. 강중이, 뭘 쳐다보며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 눈깔은 저 두꺼운 안경알을 장식하려고 달고 다니나? 마기태 상사의 호통이 귀가 찢어질 듯 벼락같이 울려 퍼졌고 칠이 벗겨진 나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는 소리가 뒤따랐다. 마기태는 거구의 체격을 가진 생활관 관리관으로 얼근 얼굴에 항상 싸구려 담배 냄새를 짙게 풍겼다. 그는 지훈을 극도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 지훈처럼 실권이 없는 군수장교는 문지기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 지훈은 화들짝 놀랐고 손에 들려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씩 주워 모으며 숨이 넘어갈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상사님. 보호장비 통계표는 당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사 창고의 일부 항목이 아직 맞지 않아서. 맞지 않는다고?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는 건가? 마기태가 다가와 무거운 군화발로 종이를 줍고 있던 지훈의 손을 짓밟았다. 힘껏 짓밟은 것은 아니었지만 90kg이 넘는 육중한 몸무게만으로도 지훈의 손가락뼈가 끊어질 듯 아파오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에는 겁쟁이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으며 몇 초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냥꾼의 차가움만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마기태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지훈은 즉시 그 눈빛을 거두고 창백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아닙니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마기태는 서류철 바로 옆바닥에 침을 뱉었다. 알아서 잘 끝내놔라. 백 대령님은 꾸물거리는 걸 질색하신다. 내 놈의 그 쓰레기 같은 보고서 때문에 여단 평가 점수가 깎인다면 대령님이 손을 쓰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네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꺼져. 지훈은 더러워진 서류철을 품에 안고 묵묵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사무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연병장 뒤편의 낡은 창고구역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꺾어 들어갔다. 그곳은 대낮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막혀 폭력의 소리조차 억눌려 버리는 곳이었다. 멀리서부터 장필수 중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커다란 화물더미 뒤에 숨었고 그의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고요해졌는데 이는 표적을 관찰하는 707 특수부대원의 상태와도 같았다.
나무 상자들 사이의 틈새로 그는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윤태민 이병을 보았다. 그의 속옷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미처 닦지도 않지 않은 오래된 흉터 위로 겹쳐진 새로운 멍 자국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장필수는 야전삽을 든 채 태민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있었다. 자, 신병. 네가 잃어버린 야간 감시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 장필수가 입꼬리를 올렸고 그의 눈빛은 뱀처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태민은 벌벌 떨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중사님, 저는 정말 안 훔쳤습니다. 근무 끝나고 창고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제가 반납하는 걸 이준서가 봤단 말입니다. 네가 감히 남 탓을 해? 옆구리에 꽂힌 벼락 같은 발차기에 태민은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 준서, 그 새끼는 아무것도 못 봤다던데. 너도 여기 규칙 알잖아. 공용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물어내야지. 근데 네가 돈이 어딨어? 아니면 시골에서 편찮으신 할머니한테 돈 보내려고 몰래 내다 팔았다고 인정하고 여기 사인이나 하시지? 장필수는 미리 작성해둔 종이 한 장을 태민의 눈앞에 던졌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 광경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수년 전 그의 전우 중 한 명도 저렇게 궁지에 몰려 상급자들의 실수를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영창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했었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나설 수 없었다. 만약 지금 그가 나약한 군수 장교의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중에 태민이 더 가혹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에게는 더 큰 덫,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의 목을 조일 수 있는 덫이 필요했다. 가해자 무리는 태민의 몸에 몇 개의 멍을 더 남기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신처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는 태민에게 다가갔다. 이 소녀는 고작 19살이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두 눈은 이제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변해 있었다. 태민아, 지훈이 조용히 불렀다. 신병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물러서려 했고 경계심 가득한 눈을 크게 떴다. 무능한 강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는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수치심마저 숨길 수는 없었다. 중이님, 다 보신 겁니까? 지우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태민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주머니에서 의료용 거즈와 작은 소독약 병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 조금 따가울 거다. 그는 태민의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몸짓에는 상관으로서의 권위 따위는 조금도 없었고 마치 친형이나 혹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묻어났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태민아.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절대 서명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백대령님, 대령님이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 군 복무 기록을 완전히 까맣게 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후에는 영영 취직도 못할 거라고. 태민은 울음을 터뜨렸고 흙먼지 투성이인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이 어린 병사를 숨죽이게 할 만큼 예리하고 압도적인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서 평범해 보이는, 아니 단순한 전자다이얼을 갖춘 다소 구식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검은색 전자시계를 풀었다. 그는 태민의 떨리는 손을 잡아 그의 손목에 그 시계를 채워주었다. 이건
내 기념시계야. 아주 튼튼하지. 잘 들어, 태민아. 지금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널 때리거나 욕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압수하더라도 절대 이 시계만은 풀면 안 돼. 이건 너의 부적이야. 태미는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다. 무광 검은색 유리 표면 위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빨간 점 하나가 한번 반짝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는 손목에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다. 부적이요? 중위님께서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저 목소리를 낼 때를 기다릴 뿐이니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에 주눅든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힘내라. 나중에 의무실로 널 찾아가마. 지우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코드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시계는 결코 기념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부 기술부서에서 특수 제작한 다중계층 신호 송수신기였다. 태민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생체 인식 센서가 활성화되어 심박수, 주변 음성, GPS 위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제17여단의 통제망을 벗어난 비밀 서버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다. 앞으로 태민이 견뎌야 할 모든 욕설과 폭행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약 2시간 후 지훈이 숨막히는 군수 사무실에 앉아 의도적으로 느릿느릿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때 부대 전체에 긴급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자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 있던 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오민규 대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 여단은 앞마당으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전원 즉시 집합. 긴급 인원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 지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스쳐 지나간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테를 고쳐 쓰고는 천천히 연병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에 둘러싸인 채로 살기등등한 표정의 백도현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석진 중령과 마기태 상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윤태민이 2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꽉 붙잡힌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단에서 극도로 비싸고 중요한 장비인 레이저 표적 지식이 빈 상자가 놓여 있었다. 윤태민 일병? 백대령이 포효하며 벌벌 떨고 있는 어린 병사 앞으로 다가갔다. 전투력 측정 기간 중에 전투 장비를 분실한 게 무슨 죄인지 아나? 그것은 반역죄야. 국가 안보를 파괴한 행위란 말이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대령님. 저는 정말...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마기태가 다가와 태민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확 낚아챘고 태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령님, 보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한 이병놈이 이런 고급 시계를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공용 물건을 팔아넘긴 돈일 겁니다. 마기태는 백대령의 발밑에 시계를 내동댕이 쳤다. 백도현은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멀찌감치 기죽은 듯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 성가신 병사를 쫓아내고 자신의 재무보고서에 난 구멍을 덮어버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믿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시계가 바닥에 닿는 바로 그 순간 특수 암호화된 신호가 전송되어 좌표가 지정되었고 다이얼 아래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모니터로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 송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백도현 대령은 손에 든 시계를 만지작거렸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의기양양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휘 통제실의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계의 사파이어 유리는 오만함과 절대 권력으로 주름진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다이얼 맨 아래 구석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빨간 점이 자신의 숨소리에 맞춰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맥박, 내뱉는 모든 말, 그리고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서버로 은밀하게 전송하고 있는 특수 암호화 신호였다. 백대령에게 이것은 그저 쓰레기 같은 신병의 싸구려 장난감이자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가 시계를 책상 위로 던지자 숨 막힐 듯 고요한 방 안에 건조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오, 대위! 백두현이 목소리를 높였고 마치 돌이 부딪